서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의 면적은 무려 8,980평방킬로미터. 미국 동부의 로드 아일랜드주와 델라웨어주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은 만큼 옐로스톤이 들어서 있는 주의 경계도 좀 복잡한 편이죠. 서쪽으로 아이다호주, 북쪽으로 몬태나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와이오밍주에 속해 있습니다. 옐로스톤의 뜨거운 지열이 만들어낸 신비하고 기이한 형태들은 옐로스톤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국립공원으로 만든 1등 공신들이죠. 이들은 옐로스톤이 화산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그르렁거리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갑자기 하늘 높이 분출하는 고열의 물기둥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지열작용의 신비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옐로스톤 가이저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돼버린 올드 페이스풀. 오래된 약속이란 이름에 걸맞게 올드 페이스풀에서는 대개 90분 간격으로 지하로부터 치솟는 뜨거운 물이 하늘 높이 걸리는 화려한 분출쇼가 펼쳐지죠. It's one thing seeing this type of event on National Geographic or on television, but to be here and to be this close to it, it was pretty inspiring and slightly scary. What about you? Well, I read that the last big volcanic eruption in this area was about 640,000 years ago, which seems like a long while ago, but actually that's quite recent for volcanic eruptions. And they predict, because of all the geysers around here and the pressure that's underneath the earth here, that it could be maybe in another 600,000 years, who knows? 그랜드 프리즈매틱, 에메랄드, 사파이어, 모닝글로리 등 이름만 들어도 그 아름다움이 연상되는 수많은 핫 스프링들은 형형색색의 보석들처럼 황량한 공원 이것저것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 샘솟는 물의 온도는 섭씨 92도. 옐로스톤이 해발 2,4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지대임을 감안하면 계란을 삶을 수 있을 만큼 뜨겁다고 할 수 있죠. 1890년에 찍힌 이 빛바랜 흑백 사진은 옐로스톤 호수에서 갓 잡아 올린 송어를 핫스프링에 집어넣어 삶는 장면입니다. 물론 얼마 후 이런 행동은 일체 금지됐지만 당시엔 옐로스톤의 지질적 신비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진 가운데 하나였죠. 증기 구멍은 뜨거운 열에 비해 지하에 고인 물이 너무 적은 바람에 땅 밑에서 물이 끓으면서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수증기로 변해버려 생기는 지질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물 대신 증기가 하늘 높이 솟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증기 구멍과 비슷하지만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머드스팟입니다. 머드스팟은 지하의 물이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증기 구멍과 비슷합니다. 다만 머드스팟에는 황화수소가 증기 구멍에 비해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죠. 황화수소는 분출되면서 황산으로 바뀝니다. 뜨겁고 산성이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번성하는 열호산성 세균의 작용 때문이죠. 머드스팟은 겉으로 보기엔 거품 때문에 지늘기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황산으로 변한 황화수소가 분출구 주변의 바위를 녹이고 그 녹은 흙을 통해 수증기와 탄산가스 등이 분출되면서 마치 보글보글 지늘기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열 형태는 마치 중세 성벽처럼 하늘에서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하얀 트레버틴입니다. 트레버틴이란 석회암 퇴적물을 뜻합니다.
트레버틴 역시 핫스프링의 작용으로 생긴 지열 형태 가운데 하나지만 물속에 있는 석회암 성분 때문에 다른 곳의 핫스프링과는 다른 테라스들을 퇴적시킨 것이죠. 아마 세계의 어떤 건축가들도 이와 같은 난해한 건축물을 디자인하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 테라스들을 보면서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미술가이자 조각가임을 절감하게 되죠. 평소에 소통이 원활하던 옐로스톤의 2차선 도로가 갑자기 정체 현상을 보입니다. 차량들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정지 상태. 도로는 곧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고 어느새 출동한 레인저들의 분주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짜증스러움 대신 호기심과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식간에 차량 혼잡을 일으킨 주범은 바로 이 바이슨이란 녀석들 때문이죠. 현재 옐로스톤에는 약 4,000마리가 넘는 바이슨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바이슨 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차량을 멈추고 바이슨을 구경하느라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선 이런 현상을 바이슨 트래픽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바이슨 때문에 생긴 교통 혼잡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바이슨 트래픽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을 버팔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호칭이죠. 초기 백인 탐험가들은 이 동물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물소, 즉 버팔로와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지만 바이슨은 버팔로와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또다시 도로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차량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소동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블랙베어입니다. 먹이를 찾아 배회하다가 길가로 나온 모양입니다. 방문객들은 블랙베어를 보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공원 당국에겐 비상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곰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곰도 아닙니다. 야생이며 자유로이 살아가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진짜 곰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차창 너머로 곰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은 흔한 일이었죠. 야생 곰들은 숲속에서 풀과 뿌리, 열매와 벌레를 잡아먹는 대신 사람들 근처로 모여들었고 특히 공원이나 호텔 근처의 큰 쓰레기 더미는 그들에겐 피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행위가 인간과 곰 둘 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곰에게 먹이를 주려다 물려 부상을 입었고 더 심각한 피해자는 바로 곰 자신이었습니다. 곰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그만 야성을 잃어갔습니다. 방문객들이 거의 없는 겨울에 야영장이나 호텔 쓰레기장을 배회하던 많은 곰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같은 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 1970년부터 공원 당국은 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슨과 곰 이외에도 프롱온 영양, 회색 늑대, 대머리 독수리, 샌드힐 크레인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에게 옐로스톤은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이 미국의 세렝게티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과장이 아닌 셈이죠.